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나눌 수 있다. 뇌경색이 노년으로 갈수록 많이 나타난다면 뇌출혈은 40대 중반부터 60대에 해당하는 중년의 연령대에 발생한다. 사회활동이 왕성한 중년에게 뇌출혈이 나타나는 건 무리한 노동과 그로 인한 과로, 각종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분당 서울대병원 뇌신경센터 김범준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 13시간 일하는 사람은 하루 4시간 일하는 사람에 비해 뇌출혈 위험이 9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체적으로 격한 근무를 일주일에 8시간 이상 지속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출혈 발생 위험이 77%나 높았다. 생체 기능이 떨어지며 질병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중년은 본격적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40대부터 크고 작은 병치레를 많이 했다는 박선희 씨. 건강의 중요성을 생각하던 차에 검사를 받게 됐다. 건강검진해서 MRI 찍어서 했는데 진짜 짜증이 났죠. 제가 선생님한테 보통 뇌동맥이 생기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되냐 물어봤더니 1%래요. 그래서 100명 중에 1명이라고 얘기 들으면서 로또나 당첨되지 이런 게 당첨되나 신경질 났죠.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약해지고 늘어나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 피의 흐름이 많거나 교차로같이 동맥이 갈라지는 곳에 잘 나타난다.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는 예고 없이 터져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뇌 속의 시한폭탄이라 불린다.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지만 터지면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 이 치료의 위험성은 대개 1%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아무 문제 없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위험성이 아주 작지만 있으니까 그렇고 문제 없이 잘 됐을 경우에는 그날 저녁부터 그냥 일상생활 다 하시면 돼요. 회사 다니는 사람은 다음 날부터 다 출근해도 되고, 그냥 평상시대로 사시면 돼요. 문제가 없이 다 잘 됐을 경우. 박선희 씨 뇌에서 발견된 동맥류는 4mm 정도의 크기로 작은 편이다. 작은 뇌동맥류인데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까? 동맥류가 현재 자기가 진단을 받았을 때 크기가 2mm가 됐건 7mm가 됐건 현재 크기가 있다면 그게 이제 시간을 지나서 치료를 안 한 상태에서 1년이건 2년이건 6개월이건 있다 다시 검사를 했더니 크기가 더 커졌다면 조금이라도 더 커졌다면 파열의 위험성은 10배 내지 20배 정도가 더 올라간다고 판단을 합니다. 크기만 사실 보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양도 봐야 되고 환자 연령, 그다음에 위치가 어디고 여러 가지 인자를 보는데요. 그런 걸 봤을 때 치료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이 전문가가 하게 될 경우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뇌동맥류의 치료 방법은 코일 색전술과 클립 결찰술 두 가지가 있다. 클립 결찰술이 치료 효과는 더 확실하지만 두개골을 열어야 하는 수술인 만큼 환자들은 혈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코일 색전술을 선호한다. 치료 방법은 동맥류의 크기와 모양, 환자의 연령, 위험성과 안전성, 치료 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뇌동맥류가 발견된 곳은 내경동맥에서 뇌로 들어가는 시작 부위. 시술은 허벅지 대퇴동맥으로 가느다란 카테터를 넣어 뇌동맥류가 발견된 부위까지 밀어넣는다. 오늘 시술에서는 혈관의 각도 때문에 카테터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스텐트를 넣어 펼친다. 이후 뇌동맥류 안에 백금으로 된 코일을 채우는데 시술이 끝나면 혈액은 뇌동맥류를 제외하고 흐르게 되어 파열의 위험은 사라진다. 동양인 혈관의 굵기와 굴곡 등을 그대로 본떠 만든 실리콘 모형으로 코일 색전술의 시술 과정을 재현해 보았다. 간단해 보이지만 허벅지부터 뇌혈관까지 이동해야 하는 혈관 내 치료는 숙련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대퇴동맥에 유도 철선을 넣어
유도 도관과 가이딩 카테터 등을 이동시키는데 심장의 대동맥궁을 지나 다시 목에 있는 경동맥을 통해 뇌혈관으로 올라간다. 펼쳐지는 스텐트는 코일이 빠지는 것을 막거나 카테터를 지지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코일로 뇌동맥류를 채우게 되는데 모든 시술 과정에서는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코일 색전술은 두개골을 열지 않고 혈관을 통해 치료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뇌동맥류로 코일이 밀려 들어가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시술이 끝나면 뇌동맥류 안으로 코일이 잘 들어갔는지 주변 뇌혈관으로 혈액이 잘 순환하는지 확인한다. 1시간이 소요되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지만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다. 우리 몸의 중추신경인 뇌의 혈관이기 때문이다. 시술이 끝나고 병원에도 밤이 찾아왔다.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병원에서의 시간을 견뎌내고 최근 몇 년간 크고 작은 병을 알아오면서 그녀는 깨달은 것이 많다고 했다. 제가 40대 초반에 이제 아파서 이제 병원에 와서 보니까 어떻든 나이 들어서 병원에 오는 게 저렇게라도 사는 건강하게 살다가 병원에 오는 게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얼마나 오래 사냐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얼마나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병원에 오면서 느낀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다음에 하지 이렇게 미뤄졌던 것이 몸이 아프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당장 하는 습관이 이제 들게 됐어요. 운이 나빠 동맥류가 생겼다고 말하지만 일찍 발견해 치료받는 건 오히려 운이 좋은 경우다. 뇌동맥류를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험한 순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김문희 씨는 눈 때문에 진료를 받다가 뇌동맥류를 발견했다. 윤성재 어린이집 잘 갔다 왔어요. 네. 승재는 할머니한테 한마디 안 해줘? 응? 일주일 다 올게요. 그래 잘하고 갈게. 내가 만약에 이게 발견이 안 됐더라면 이거는 전조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자식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래 그 생각하니까 막 한 3, 4일 전까지는 잠이 안 오고 누구한테 말도 하기도 뭐 그렇고 좀 아프면은 뭐 무슨 전조 증상이 있어 아프면 아프다고 안 해도 마음만 아프죠. 마음만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식들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갈 수도 있겠고 이런 생각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녀들과의 이별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선다는 김문희 씨. 권옥희 교수는 김문희 씨의 치료를 앞두고 의료진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문희 씨의 머리에서 발견된 뇌동맥류는 2cm가 넘는 큰 크기다. 파열의 가능성도 높고 치료 과정에서의 위험도 높은 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늘어날 수 있어야지. 환자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권 교수가 병실을 찾았다. 그 크기가 한 2cm가 넘거든요. 상당히 큰 동맥류인데 그거보다 좀 작으면 사실 치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병이 아주 심각한 병이라고 보통 안 봐요. 그런데 2cm가 넘기 때문에 치료는 하는 게 좋은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사실은 상당히 낮다고 봐요. 근데 0은 아니죠.
이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네, 너무 두려웠어요. 네, 두렵죠. 굉장히 겁들 많이 내요. 그건 다 비슷한데 어쨌든 방향은 그렇게 잡았어요. 뇌 속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뇌동맥류는 크기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지름 10mm 미만을 작은 뇌동맥류라 하고 (10에서 25mm까지를) 큰 뇌동맥류라 한다. 25mm 이상을 거대 뇌동맥류라 하는데 거대 뇌동맥류가 2년 안에 터질 확률은 70%로 터질 경우 예후는 좋지 않다. 문제는 크기가 크다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거는 뇌가 안에 있는 이 뇌를 감싸고 있는 머리뼈는 더 팽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뼈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이든 거 간에 큰 게 생기게 되면 그게 뇌를 누를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뇌동맥류가 뇌를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가 눌려서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동맥류의 크기가 큰 만큼 코일 색전술의 시술 과정은 조심스럽다. 먼저 대퇴동맥을 통해 가느다란 카테터를 혈관으로 밀어넣고 심장의 대동맥군과 목의 경동맥을 지나 뇌동맥류로 접근한다. 보통 10mm 이하의 뇌동맥류가 많은 데 반해 김문희 씨의 뇌동맥류는 지름 2cm가 넘는 큰 크기였다. 파열의 위험이 있는 만큼 시술이 필요했다. 대퇴동맥으로 유도 철선을 넣어 뇌동맥류가 발생한 내경동맥 근처까지 삽입한다. 이후 뇌동맥류 입구를 스텐트로 막아 코일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은 상태에서 뇌동맥류 안을 백금 코일로 촘촘히 채운다. 시술 후엔 뇌동맥류 안으로 혈액이 흐르지 않게 되고 압력을 받지 않는 만큼 뇌동맥류가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혈관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진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기에 뇌동맥류를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코일 색전술 같은 혈관 내 치료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혈관 시술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구와 약물이 개발되었고 그것을 발판으로 치료 성적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뇌혈관 치료는 개척해야 할 분야가 많다. 권옥희 교수는 뇌혈관 치료에 사용되는 스텐트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스텐트는 주로 막힌 혈관을 넓히는 데 사용해왔다. 하지만 뇌동맥류 시술 시 스텐트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면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상태나 수술 난이도에 따라 스텐트 모양을 바꾸는 것이 어려워 시술 중 아쉬움이 많았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스텐트 모양을 디자인해가며 의사로서 의견을 담아내는 권옥희 교수. 부작용과 위험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시술을 위한 국내용 스텐트 연구를 적극 돕고 있다. 스트롯의 한 세그멘트 정도만. 혈관의 굵기도 다르고요. 크기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혈관의 각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많이 생기는 질환들도 다릅니다. 뇌혈관에서 생기는 질환의 종류도 좀 다른 것들이 있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다르다라고 봐야죠. 현재까지 나온 스텐트들은 대개 이제 한 가지 모양의 좀 단순한 스텐트인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그 동맥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 색전 수술로 시술할 경우는 위험성이 거기에 맞는 스텐트가 없어서 굉장히 치료의 난이도도 높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스텐트를 아주 약간만 변형을 하면 되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직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좀 개발을 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무심코 받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뇌동맥류를 발견했다는 장양희 씨. 아무 증상이 없던 터라 충격은 더 컸다.
놀란 게 아니고 이제 죽는 기곤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이 수술하기 전에 많이 울고 많이 잠도 못 자고 나도 네 동맥류락 하는 것도 처음 들었고 그렇게 또 1cm가 넘게 그리 큰 게 내 머리에 있는 줄도 몰랐고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는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놀래가 많이 울고 참 많이 짜고 많이 그래 했어요. 발견된 뇌동맥류가 2개인데다 위치도 제각각이었다. 또한 혈관 내 치료인 코일 색전술을 하기에 모양도 적합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2번에 나누어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9월 1차 수술을 했다. 또 한 번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 환자처럼 뇌동맥류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터질 확률은 더 높다. 때문에 발견된 뇌동맥류는 모두 치료해야 한다. 만약 뇌동맥류가 터져 혈관에 손상을 입게 되면 우리 몸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장애가 남는다. 뇌에 있는 동맥은 전뇌동맥과 중뇌동맥, 후뇌동맥, 추골동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뇌동맥에 손상이 생길 경우 팔다리 반신마비와 더불어 성격의 변화, 인지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운동중추가 있는 중뇌동맥이 손상되면 언어장애나 팔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후뇌동맥이 손상되면 시야장애가 발생하는데 특히 우측 후뇌동맥이 손상됐을 경우 어느 쪽 눈을 가려도 좌측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머리의 뒷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추골동맥이 손상될 경우 현기증이 나거나 사물이 겹쳐 보이게 된다. 뇌혈관의 경우 한 번 손상을 입어 장애가 나타나면 회복은 어렵다. 아프지 않아도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다. 4개월 전 장양희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방재승 교수가 오늘 2차 수술도 맡아 진행한다. 뇌수술은 늘 변수가 많다. 지난번 1차 수술에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견됐다. 실제로 수술 들어가서 봤더니 이쪽에 뇌동맥류가 하나 더 발견이 돼서 정교통 동맥류하고 중대뇌 동맥류, 뇌동맥류를 9월 달에 이제 수술을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수술 역시 만만치 않다. 뒤통수의 후하 소뇌동맥, 뇌동맥류는 국내 환자 수가 1년에 채 20여 명이 되지 않을 만큼 드문 병이다. 게다가 주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뇌신경들이 얽혀 있어 수술 난이도도 매우 높다. 이 환자는 뇌혈관 3곳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됐는데 1차 수술에서 2개의 뇌동맥류를 결찰했다. 오늘 수술은 왼쪽 뒤통수 부위의 두개골을 절개한 후 좌측 후하 소뇌동맥의 뇌동맥류로 접근한다.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주변 조직과 분리한 다음 뇌동맥류만을 정확히 클립으로 잡아 결찰하면 된다. 방구 펴주세요. 이처럼 뇌혈관 질환은 집도의의 손에서 시작되어 손에서 마무리된다. 앰뷸런스 한 대가 병원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헤치며 목포에서 3시간을 달려온 차는 응급실 앞에 멈춰섰다. 이틀 전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증상으로 쓰러졌다는 환자. 집 근처 병원을 찾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시 이곳으로 이송됐다. 중심을 잡아주는 곳에 뇌경색이 있고요. 그 우측 후두엽이라고 하는 곳에도 뇌경색이 총 3군데가 보이거든요. 호출을 받고 신경과 한문규 교수가 응급실을 찾았다. 처음 입원했던 병원에서 보내온 영상 기록을 빠르게 살펴나가는 한 교수.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인터벤션 못하면 네. 그 오후 1시쯤에 전화가 한번 울리고 끊어져서 아침에 조금 아프다고 한 적이 있어서 집에 올라와 봤어요. 근데 그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다가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그
화장실 앞에 계단에 이렇게 손잡고 있어가지고 부축해서 병원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쓰러지고 바로 쓰러지고. 그래서 119를 불렀어요. 손에서 비닐봉투를 놓을 수 없을 만큼 지금도 구토 증상이 있다는 환자. 한 교수가 직접 확인에 나섰다. 네. 지금 제일 불편하신 증상이 뭐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뒤통 땡기고. 어지러우세요? 네. 무지 어지러워요. 속도 메시꺼우세요? 남의 살 같으시고요. 이제 조금 그래. 남의 살. 네. 혀 좀 내밀어 보실까요? 네. 제가 여기 한번 이렇게 해볼 때 감각이 어떠신가 보세요. 어떠세요? 여기가 한 열만큼 따가우면 여기는 몇 개만큼 따갑죠? 두세 개. 다시요. 여기가 10개면 여기는? 여기가 10개만큼 따가우면 여긴 몇 개예요? 하나, 두 개. 물 드실 때 살에 좀 드시던가요? 좌우의 감각이 다르다는 건 한쪽 혈관이 막혀 있다는 증거다. 그래요? 네. 네, 저 좀 보시고요. 네. 혈관과 혈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뇌혈관 조영술이 이루어졌다. 다리 쪽 대퇴동맥으로 가느다란 카테터를 넣어 뇌혈관이 터졌는지 막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심장에서 뇌로 혈류가 흐르는 목 부위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발생하면 혈액의 흐름이 느려져 혈전이 쌓인다. 이때 발생한 혈전이 떨어져 뇌로 올라가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심방세동으로 혈전이 발생하기도 한다. 심장의 윗방인 심방에서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생기면서 맥박이 빠르게 또는 불규칙하게 뛰는 것이 바로 심방세동이다. 이때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않으면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심방 내에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경우 대동맥을 타고 뇌로 올라가 뇌경색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다면 이 환자는 뇌혈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막힌 것일까? 검사 결과 이게 좁아지면서 소뇌 연수 부분에 혈류를 공급하는 동맥이 좁아져 있고 그로 인해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혈관 가지들까지 모두 막혀 있다. 실제로 혈류 검사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은 혈류가 좋고 파란색은 혈류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부분적으로 혈류가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환자의 이 뒤쪽에 소뇌 부분의 혈류 상태가 이런 초록색을 보이면서 혈류가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도 안정되어 있고 혈류도 좋기 때문에 이 혈관의 좁아진 혈관 상태 때문에 환자의 뇌혈류가 급격히 떨어진 상태는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에 시술은 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환자는 약물 치료만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그렇다면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 결혼 20주년을 맞아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는 중년의 부부가 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늘 바쁘게 살아온 남편 철수 씨. 아이들 키우느라 여행 한 번 가지 못했던 아내 영희 씨. 오랜만에 푹 쉬고 오자며 부부는 비행기에 올랐다. 이때까지는 남편 철수 씨의 행동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손에 힘이 빠졌는지 자꾸 떨어뜨리네. 설레임을 안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하지만 철수 씨의 표정은 어두웠다. 이전에 없던 이상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니 너가 안 왔나? 아니 눈이 잘 안 보이네. 마치 한 손으로 가린 듯 한쪽 시야가 보이지 않았고
사물도 뿌옇게 보이는 듯했다. 왜 또 그래요? 아니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서 그런지 아주 어지러운데? 아니 팔도 좀 저린 것 같고 아주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요즘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촌스럽긴. 하도 비행기를 오래간만에 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 좀 자주 시켜줘요. 왜?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위험 신호인지 무시하고 지나칠 때가 많다.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뇌졸중의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 뇌졸중을 의심할 만한 가장 큰 특징은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마비 증상입니다. 오른쪽과 왼쪽 모두 동시에 마비되기보다는 한쪽만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몸에 힘이 빠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 밖에 한쪽 눈 시야 장애 증상이 있거나 물건이 흐릿하게 보이는 시각 이상이 나타날 때, 또 말이 갑자기 어눌하게 나오는 언어 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 그럴 때 무게 중심을 잡기 어렵다거나 지능 등이 떨어지는 인지 기능 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 모두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 병원을 찾아야 한다. 증상이 나타난 후 2~3시간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수 씨와 영희 씨 부부는 몸이 보낸 신호를 무시하고 그 사이 비행기는 이륙했다. 크든 작든 우리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건 우리 자신이다. 중년이 되었다면 스스로의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잠시 후 철수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런 경우 보호자 또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병원으로 옮기기 전까지 환자의 혀가 기도를 막지 않도록 어깨와 목에 걸쳐 낮은 베개를 넣어준다. 또한 환자의 넥타이나 단추 등을 풀어 편안하게 눕도록 한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의 경우 팔다리를 주무르거나 손을 따는 행위는 혈압을 높일 수 있어 피해야 한다. 주무르시면 안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저기요, 물을 좀 마시면 깨어나지 않을까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약을 먹이거나 물을 먹이는 행동 역시 해서는 안 된다. 뇌졸중 환자들의 경우 증상이 발생한 지 2~3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야 되는데요.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는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쓰러졌는지, 그날의 증상은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평상시 앓고 있는 병은 있었는지,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는 없었는지, 그리고 복용하고 있는 약제가 무엇인지, 가족 내에 다른 뇌졸중 환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